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온 문자. 검은 화면이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 정적을 찍고 들어온 건 휴대폰 진동이었다. 짧게 한 번, 그리고 바로 다시 한 번. 바닥에 놓인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며 책상 모서리를 건드렸다. 딱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작은 소리가 내 심장을 먼저 건드렸다. 화면이 켜졌다. 문자가 떠 있었다. 엄마 심정지. 지금 안 오면 영영 못 봐. 문장을 읽는 동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정지라는 단어가 내 눈 안쪽에 박혔다.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목에 걸렸다. 어깨가 굳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마치 내 몸도 같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 심장을 멈춰 세운 문자였다. 10년 만의 연락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 10년 동안 내 번호를 지워버린 듯 살던 사람들. 그들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 듯 손을 뻗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병원 복도였다. 형광등 아래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삐 지나갔다. 바퀴 달린 침대가 미끄러지듯 끌려갔고 어딘가에선 보호자분 하는 목소리가 공중을 찢었다. 그 복도 한가운데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꽂혀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 은정아, 한 번만 살려줘.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명령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다. 늘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 톤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번개처럼 터졌다. 10년 전 비가 오던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나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발끝은 이미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집 안불빛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 발은 집 밖에 있었고 내 이름은 집 안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던졌다. 비닐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서 통장이 튀어나오며 젖은 바닥을 한번 스쳤다. 통장 잔액이 보였다. 58,400원. 편의점 도시락 48개가. 딱 48개. 그걸로 한 달을 버티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 돈은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돈이었다. 내 인생의 값을 정해놓고 던진 돈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야. 하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오늘 당장. 그리고 끝이 아니었다. 내 귀를 더 깊게 찢는 말이 이어졌다. 친정도 없는 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남편은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말릴 수도 있었고 붙잡을 수도 있었고 적어도 문을 닫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문을 닫았다. 쾅이 아니라 조용히 닫혔는데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는 병원 바닥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천장 모서리에 CCTV의 빨간 불이 아주 작게 깜빡였다. 깜빡, 깜빡.
기록이 살아있다는 심장 박동 같았다.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횡령 정리. 10년치. 나는 손을 뻗었다. 사인 하나로 살고 사인하지 않으면 끝나는 서류였다. 그 서류는 공장을 살리는 종이가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종이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날 밤 부엌에서 내가 무엇을 켜두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제야 무릎을 꿇었을까? 시간을 되돌린다. 그날 밤 부엌 바닥은 젖어 있었다. 내가 흘린 물인지 설거지통에서 튄 물인지 알 수 없었다. 고무장갑 안손은 불어 있었고 세제 냄새가 코에 박혀 있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감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고 간 그릇, 남편이 먹다 남긴 그릇, 기름이 굳은 프라이팬, 국물 얼룩이 남은 냄비, 젓가락 끝에 묻은 고춧기름까지 모든 것이 치우는 사람은 늘 나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TV 소리를 줄인 채 사람 목소리만 남겨둔 밤이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는 밤이었다.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를 왜 집안에 두고 먹여 살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잠시 뒤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은정이가 나가면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웃음 같은 한숨이 끼어들었다. 말라면 뭐 어때? 한여로 쓰다 버리면 그만이지.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이었다. 내가 사람이라는 전제가 없었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수도꼭지도 잠그지 않았다. 물소리를 크게 내면 내 숨소리가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 대신 싱크대 아래로 손을 넣었다. 작은 녹음기가 손에 닿았다. 싸구려 플라스틱 케이스. 버튼이 조금 헐거운 녹음기였다. 왜 거기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부터 나는 이런 걸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이 집은 말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늘 한 말은 내일 부정됐고, 웃으며 한 말은 분노로 바뀌었고, 내가 들은 말은 그들이 한 적 없다고 했다. 그 바뀌는 말들 사이에서 내가 무너졌다. 기록만 남기면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 그걸 나는 믿고 싶었다. 믿지 않으면 내일을 버틸 수 없었다. 녹음기를 켰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 내 존재는 수세미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아직도 거기 있니? 통장 가져와. 통장이 식탁 위로 던져졌다. 비닐봉투가 쿵 하고 부딪히며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다. 이게 내 몫이다. 나는 통장을 집어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반응에 관심이 없었다. 그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야. 하녀는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가. 오늘 당장.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 쪽을 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허락이었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내 물건은 옷장 반 칸뿐이었다. 옷걸이 몇 개, 낡은 니트, 계절 지난 코트, 그마저도 허락된 공간에만 걸려 있었다. 가방을 열었다. 젖은 공책 한 권이 손에 잡혔다. 표지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다. 회계기초, 서은정. 공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확인서였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기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시간. 내가 나를 증명하던 시간이었다. 나는 옷보다 먼저 공책을 넣었다. 사진보다 먼저 확인서를 넣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건 물건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하녀 주제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문을 나섰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찬 비가 아니라 무릎을 꺾는 비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울음이 안 나왔다. 울면 돌아갈 것 같았다. 돌아가면 또 하녀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뒤를 보지 않았다. 그날의 마지막은 미래의 회의실에서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사인이 끝난 뒤 복도 끝 화장실에서 먼저 터졌다. 시어머니는 회의실에서 사인을 끝내자마자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 문이 급하게 닫혔다. 잠시 뒤 안에서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변기에 토하는 소리였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2번 이어졌다. 나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목이 마르지 않았는데도 목이 마른 느낌이 들었다. 10년 전 내가 입덧하던 때가 있었다. 속이 뒤집히는 날에도 나는 변기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하녀답게 치우라고. 지금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토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 사람은 내 눈을 보지 못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은 우산을 털며 지나갔다. 플랫폼 안내방송이 기계처럼 반복됐다. 다음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안쪽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나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그 안에 있는 공책을 손으로 눌렀다. 젖은 공책의 촉감이 손바닥에 붙었다. 마치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판기 커피가 눈에 들어왔다. 1,200원. 그 돈도 아까웠다. 커피 한 잔이 사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통장에는 58,400원이 있었다. 그 돈은 한 달을 버티라고 준 돈이 아니었다. 도망치라고 준 돈도 아니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던진 돈이었다. 내 인생의 값을 정해놓고 던진 돈이었다. 나는 커피를 사지 않았다. 대신 공책을 폈다. 첫 장에 내가 적어둔 문장이 보였다. 숫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이 숫자를 속인다. 그 문장이 그날 밤 나를 붙잡았다. 눈물이 아니라 문장이었다. 나는 합격 확인서를 다시 꺼냈다. 잉크가 번져 있었다. 비에 젖어도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기록은 남는다는 걸 그 종이가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하녀로 쓰다 버리면 그만이지.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버리면 시작이에요. 그 말이 내 속을 뜨겁게 만들었다. 거창한 복수도, 드라마 같은 성공도, 아직은 멀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낮에는 일할 곳을 찾을 것이다. 밤에는 공책을 펼칠 것이다.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자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먹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울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버틴 숫자들이 그들의 숨통을 쥐게 될 것이다. 나는 공책을 덮었다.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벤치의 차가움이 코트 밖으로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이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그날의 나는 아직 믿을 힘이 없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공책과 숫자뿐이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젖은 신발이 바닥에 달라붙었다. 끈적한 소리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내가 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 하녀로 살던 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걸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지 않았다. 숨을 고르는 행동조차 이 자리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너머에서는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다. 서류가 넘겨지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목을 가다듬는 소리.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서은정이 아니라 대표라는 직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오늘 원청 대표 직접 온다며 박춘식 전공 쪽에서 난리래. 그 대표가 그 집 며느리였다던데. 말끝이 흐려졌다. 주변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눈을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다. 한 장, 두 장, 손끝이 쓸데없이 바빴다. 기도처럼 보이기도 했고 초조한 계산처럼 보이기도 했다. 남편은 나를 힐끗 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정은 없었다. 10년 전 현관 앞에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눈빛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끌지 않았다. 소리를 최소한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다. 사람을 보지 않고 종이만 보았다. 그 행동 하나로 회의실 공기가 서서히 조여들었다. 누군가는 말을 꺼내야 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결국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렇게 직접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들으려고 부른 자리가 아닙니다. 말을 끝내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가라앉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으며 남편은 의자에 더 깊이 몸을 묻었다. 그 순간 천장 구석에서 아주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다. CCTV였다. 깜빡, 깜빡. 그 불은 이 회의실에서 나만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 자리는 협상이 아니라 정리의 자리라는 것을. 회의는 형식적으로 흘러갔다. 무언가 납기, 품질. 이미 수십 번 들어본 말들이 반복됐다. 말들은 익숙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 고개는 언제나 명령을 내릴 때만 움직이던 고개였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아주 짧은 진동.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다. 숨기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도였다.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잠금 해제도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다. 단톡방 대화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 애가 우리 목줄 쥐게 됐네. 일단 계약 붙었다. 나중에 생각해.
말 조심해. 문장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회의실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내 휴대폰 화면에 꽂혔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까지 내쉬지 못했다. 저 문자는 이미 제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구매팀장이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나는 화면을 껐다. 그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확신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그 애라고 부르면서도 지금은 내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적인 얼굴. 그게 그들의 진짜 얼굴이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가족끼리 한 얘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끼리라서 더 문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완전히 잠겼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그때 그들은 처음 느꼈을 것이다. 사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문 받고 있었다는 것을. 서류를 넘기던 중 컵이 쓰러졌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서류 가장자리가 젖었다. 잉크가 번졌다. 번지는 글자 사이로 횡령이라는 단어만 유난히 또렷해졌다.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수건을 가져와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기름때인지 쇳가루인지 오래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그 손으로 공장을 지켰다고 했다.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며느리의 인생도 무너뜨렸다. 손은 일한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죄는 손톱 밑처럼 남는다. 정적이 길어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구매팀 직원이 숨이 찬 얼굴로 들어왔다. 서류 한 장을 들고 곧장 내게 다가왔다. 대표님, 긴급 보고 있습니다. 서류 표지에 굵은 글씨가 보였다. 제2차 품질 클레임 접수.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아버지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남편은 의자에서 몸을 조금 뒤로 뺐다. 클레임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지 않았다. 덮을 이유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숨기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 내려앉음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과에도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가방을 열었다. 그 동작이 너무 느렸다. 느린 동작은 결심이 아니라 망설임이다. 망설임은 아직도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 나온다. 회의실 조명이 밝았다. 밝은 빛 아래서 시어머니의 손등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 손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얇은 황갈색 봉투. 가장 흔한 봉투. 그래서 더 무서운 봉투. 시어머니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모서리가 종이 위를 스치며 사각거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사각거림이 아니라 기억이 찢기는 소리 같았다. 시어머니는 봉투 입구를 벌렸다.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5만 원권. 한 장이 아니었다. 2장도 아니었다. 10장이었다. 돈이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마치 낙엽처럼. 하지만 낙엽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돈은 썩어도 죄를 남긴다. 5만 원권 10장. 딱 50만 원. 그 숫자가 너무 정확해서 더 역겹게 느껴졌다. 돈 위에 시어머니의 지문이 묻어 있을 것 같았다.
그 지문 위에 내 인생 10년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변명이었다. 그 사람은 변명을 할 때 항상 자기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약한 게 아니라 잔인한 것이다. 나는 돈을 주어주지 않았다. 그 돈이 바닥에 있는 게 맞았다. 그 돈은 올라갈 자리가 없었다. 그 돈 의사한테 줬어. 시어머니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얀 가운 주머니에 넣었어. 이 며느리는 아이 못 낳는다고 진단서에 적어달라고. 시아버지가 숨을 삼켰다. 남편은 입을 벌렸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익숙했다. 10년 전에도 남편은 그렇게 침묵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사람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흔들림은 후회가 아니었다. 들킨 공포였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병원 복도 CCTV 캡처. 진료실 앞. 시어머니가 의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모서리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 시간, 내 인생이 지워진 시간. 병원 복도에도 CCTV는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내 손에 있는 사진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그럼 넌 그때부터 우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더듬었다. 주워서 숨기려는 듯 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늦었다. 이미 바닥에서 내 눈에 들어왔고 내 기록 속에 들어왔다.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돈을 봉투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5만 원권 한 장이 접혔다. 구겨진 돈은 구겨진 양심 같았다. 나는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이 보였다. 의료기록 정정 요청서, 진단서 작성 경위서, 병원 내부 확인서. 나는 말끝을 길게 끌지 않았다. 길게 끌면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나는 감정보다 기록으로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 장면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건 그때 엄마가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나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실수요. 나는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어나간 소리였다. 실수면 왜 돈이 10장이었을까요? 남편의 입이 다물어졌다.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다. 은정아, 그때는 너도 알잖아. 집안이, 사람들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사람들 안에 없었습니다. 하녀였으니까요. 그 말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나는 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2개를 꺼냈다. 이번 봉투들은 새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이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내가 오래 들고 다닌 봉투였다. 아직 열지 않을 봉투가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 봉투는 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첫 번째 봉투, 통장 거래 내역. 두 번째 봉투, 공장 회계 장부 사본.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다. 내가 단순히 복수하러 온 며느리가 아니라 증거를 들고 온 사람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참고 산 게 아닙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 한쪽에서 CCTV의 빨간 불이 더 또렷하게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깜빡, 깜빡. 그건 마치 이 자리의 모든 숨소리를 다 삼키고 있다는 눈 같았다. 회의가 끝난 줄 알았을 때 문자가 또 왔다. 은정아, 300만 원만. 안 그러면 퇴원당해. 보내는 사람은 남편이었다. 문장 끝에 찍힌 숫자가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전화기를 들었다. 병원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다. 정연옥 환자, 입원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네, 확인됩니다. 보호자 등록이 2분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손이 멈췄다. 2분? 그 말은 내 친정엄마 옆에 누군가 이미 서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아는 누군가. 누구입니까? 상대는 규정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충분했다. 이번에도 확인이 먼저였다. 사람은 한 번 속으면 배운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신발 소리가 울렸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과거의 현관문 소리와 겹쳤다. 문을 닫던 소리, 나를 밖으로 밀어내던 소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너무 조용했다. 조용한데도 소리가 있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 또, 또, 또. 한 방울 한 방울이 돈 같았다. 이 링거 하나에 10만 원. 그걸 내게 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10년 전 내게 준 돈은 58,400원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다.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인 때문이었다. 문을 열면 나는 또 한 번 그들의 거짓말을 확인하게 될지도 몰랐다.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비, 비, 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은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의 그림자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네요. 다음 날 공장 앞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기계 소음이 멎은 자리에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다. 바람이 철문을 스치며 낮은 울음을 냈다. 그 울음은 오래된 공장의 숨 같았다.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구경꾼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시어머니. 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종이가 아니었다. 빨간 글씨였다. 압류. 그 두 글자가 30년 공장을 삼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때려 했다. 손톱이 종이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다. 종이는 이미 단단히 붙어 있었다. 마치 이 집안의 과거처럼. 시어머니가 내 쪽을 봤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 늦게 나왔다. 이게 내가 한 거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 경영 배제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무릎이 풀렸다. 주저앉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대신 허리를 굽혔다. 그 모습이 10년 전 내 허리와 겹쳤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다. 은정아, 이건 너무하지 않니?
나는 시아버지를 봤다. 그 손을 봤다. 손톱 밑이 아직도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기름과 먼지가 섞인 색. 그 손으로 공장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 손으로 내 인생을 밀어냈다. 너무한 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멈췄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에서 빠져나간 단어였다. 바람이 불었다. 압류종이가 팔락거렸다. 그 소리가 박수처럼 들렸다. 회의실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 회색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부엌 서랍 속에서 10년을 살았던 물건. 나는 녹음기 앞에 섰다. 10년 전 이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셨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손을 모았다.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이걸 켜뒀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며느리는 쓸모없어. 한여로 쓰다 버리면 그만이지. 그 다음 목소리. 그래도 은정이가. 그 말을 끊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친정도 없는 애가 어딜 가겠어. 녹음은 2분 37초였다. 녹음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15초. 그 시간 동안 사람의 얼굴이 하나씩 무너졌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남편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쥐어졌다. 시아버지의 턱이 떨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녹음기를 잡으려 했다. 나는 더 빨리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건 우리끼리 한 말이잖아.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저는 그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하녀였으니까요. 남편이 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일어섰다. 가족이었으면 그날 밤 비 맞고 나가는 저를 한 번이라도 말렸어야죠. 남편의 입이 닫혔다. 나는 서류 3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횡령 인정서, 의료기록 조작 확인서, 경영 배제 동의서. 사인 안 하시면 이 녹음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펜을 잡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첫 획부터 휘청거렸다. 이름 석자를 쓰는데 30초가 걸렸다. 잉크가 번졌다. 그 순간 녹음기가 테이블에서 떨어졌다. 건전지가 튀어나왔다. 굴러갔다. 또르르, 또르르. 그 소리가 15초 동안 회의실을 지배했다. 1,000원짜리 건전지 하나가 수억 원의 증거를 지켜냈다. 나는 서류를 들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탁! 이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핸드폰이 울렸다. 은정아 제발. 나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삭제했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딸깍. 그 소리 하나로 10년의 연결이 끊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10번, 20번, 이틀 동안 107번.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뉴스 화면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전직 중소기업 대표, 횡령 혐의, 집행유예.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들고 코트를 입고 그때 젊은 여자가 옆에 앉았다. 눈이 빨갰다. 혹시 조언 하나만. 나는 여자를 봤다. 10년 전에 내가 거기 앉아 있었다. 지금 집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록하세요.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녀라고 불렸던 며느리는 사라졌다. 대신 누군가의 하녀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남았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